아저씨,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엄마가 안 일어나요. 새벽 아파트 주차장. 7살 아이의 목소리가 검은 세단을 멈춰 세웠습니다. 차 앞으로 두 팔을 활짝 벌린 서아는 수행원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매달렸어요. 그런데 차 안의 재벌 회장은 아이 목에 걸린 낡은 반지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반지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 작은 아이가 불러올 놀라운 결말,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계신 곳을 남겨주시면 만복의 기운을 팍팍 보내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4시의 물류센터는 낮보다 더 시끄러웠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박스들, 지게차가 팔레트를 옮기는 굉음, 인부들이 외치는 소리. 그 소란 한가운데 이지수는 허리를 굽힌 채 박스를 하나씩 들어 옮기고 있었어요. 택배 조끼 등판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새벽 찬바람이 부는 계절에도 상하차 작업을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등이 젖었거든요. 택배 기사 7년째였어요.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지수의 손은 지금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지금은 손끝이 굳어 있었고 손바닥 안쪽에는 박스 테이프와 송장지가 남긴 자국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은 건 3년 전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무거운 것을 들지 말라고 했지만 지수에게 그 말을 들을 여유가 없었어요. 트럭 할부금, 월세, 그리고 서아. 그 3가지가 지수의 새벽을 매일 이 자리로 끌고 왔거든요. 상하차를 마친 지수는 트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조수석 문을 살며시 열었어요. 안쪽에 서아가 웅크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몸에 담요를 두른 채 좁은 조수석 시트 위에서 새우처럼 몸을 말고 있었어요. 한쪽 볼이 시트에 눌려 발그레했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여러 번 말했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새벽마다 데리고 다니는 건 좋지 않다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새벽 4시에 서아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지수 말고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서아야, 엄마 왔어. 지수가 아이의 어깨를 살며시 흔들었어요. 서아가 작은 눈을 비비며 천천히 떴습니다. 엄마 다 실었어? 응. 이제 출발해야 해. 몇 개야? 오늘 130개. 서아는 눈을 비비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많다. 엄마 허리 괜찮아? 괜찮아. 거짓말. 지수는 피식 웃었습니다. 7살짜리한테 거짓말이 들켰어요. 지수는 서아의 담요를 여며주고 조수석 문을 닫았습니다. 운전석으로 돌아와 앉으며 시동을 걸었어요. 트럭이 천천히 물류센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서아는 졸린 눈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차례로 트럭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어요. 서아는 창에 이마를 기댄 채로 엄마 쪽을 흘끗 바라봤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엄마의 손이 보였어요.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서아는 그 손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엄마, 응? 오늘 몇 시에 끝나? 저녁 6시쯤. 그럼 나 어린이집에서 기다려야 해? 미안, 오늘도. 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선생님이 맛있는 거 줘.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살짝 힘이 들어갔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 말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대신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아의 목에 걸린 작은 반지가 새벽빛에 희미하게 빛났어요. 가느다란 실에 깨어진 낡은 반지였습니다. 표면이 군데군데 달아 있었고 안쪽 테두리에 작은 별 하나가 새겨져 있었어요.
엄마가 항상 말했거든요. 서아야, 이거 제일 소중한 거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왜 소중한지, 누가 처음 끼던 건지 서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엄마가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다만 엄마가 가끔 그 반지를 손으로 가만히 만지작거릴 때면 표정이 달라진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트럭이 첫 번째 배달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지수는 트럭을 세우고 조수석의 서아를 돌아봤어요. 서아야, 엄마 잠깐 배달 다녀올게. 문 잠그고 있어, 알았지? 응, 빨리 와. 금방 와. 지수는 트럭에서 내렸어요. 짐칸을 열고 오늘 첫 번째 박스를 꺼냈습니다. 묵직한 무게였어요. 허리에 통증이 찌릿했지만 지수는 이를 악물고 박스를 들었습니다. 아파트동 입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동이었습니다. 배달지는 4층이었어요. 지수는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스를 품에 안은 채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어요. 3층을 막 지나친 순간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경고를 보내던 허리가 그날 새벽 마침내 한계를 넘었어요. 지수의 두 무릎이 힘없이 풀렸습니다. 손에서 박스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지수는 계단 벽에 기대려 했지만 손이 닿기 전에 몸이 먼저 기울었습니다. 차가운 계단 바닥이 등에 닿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트럭 조수석에 혼자 남겨진 서아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들어간 동 입구 쪽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서아의 작은 가슴이 알 수 없는 불안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조수석 문 유리에 이마를 대고 아파트동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들어간 지 꽤 됐어요. 평소에는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박스를 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아직이었어요. 서아는 손가락으로 유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동 입구 쪽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엄마 왜 안 나오지? 서아는 목에 걸린 반지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가 늦어질 때면 항상 이 반지를 만지는 버릇이 있었어요. 손끝에 닿는 차갑고 낡은 감촉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조금 가라앉혀줬거든요. 5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10분이 지났습니다. 서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트럭 안이 갑자기 좁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아는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엄마가 문 잠그고 있으라고 했지만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서아의 두 손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새벽 찬바람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서아는 트럭에서 내려 아파트동 입구 쪽으로 달렸어요. 작은 두 발이 새벽 아스팔트를 박찼습니다. 동 입구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계단 입구에서 서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 엄마가 쓰러져 있었어요. 택배 조끼 차림 그대로 계단 바닥에 옆으로 쓰러진 채였습니다. 옆에는 배달하려던 박스가 계단 모서리에 걸쳐 있었어요. 지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엄마. 서아의 목소리가 계단 통로를 갈랐어요. 아이는 계단을 잇는 힘껏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옆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어깨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엄마, 일어나. 엄마. 지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서아의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울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아이의 작은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핸드폰은 엄마 조끼 주머니에 있었어요.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려 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서아는 엄마 비밀번호를 몰랐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준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의 손이 더 거칠게 떨렸어요. 핸드폰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계단 통로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새벽 5시, 이 시간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아는 계단 입구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아파트 단지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멀리 단지 진입로 쪽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천천히 흘러들어오고 있었어요. 크고 검고 윤이 나는 세단이었습니다. 앞뒤로 수행 차량이 한 대씩 따라붙어 있었어요. 이른 새벽 아파트 단지 안을 지나는 그 차량 행렬이 7살 서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렇게 크고 비싼 차를 타는 사람은 아주 높은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라면 엄마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서아는 핸드폰을 꼭 쥔 채 달렸어요. 작은 두 발이 새벽 아스팔트 위를 전력으로 박찼습니다. 세단이 단지 안쪽으로 천천히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서아는 그 거대한 차의 정면 보닛 바로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팔을 양옆으로 힘껏 벌렸어요. 기익. 급제동 소리가 새벽 아파트 단지를 갈랐습니다. 거대한 세단의 앞바퀴가 서아의 작은 신발코 바로 앞에서 멈췄어요. 운전기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경호원이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비켜. 경호원의 손이 서아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서아는 밀리지 않았어요. 작은 두 발이 땅을 꽉 디딘 채 그 자리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두 팔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아이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살의 작은 입에서 새벽 아파트 단지를 가르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엄마가 안 일어나요. 차창이 내려가는 속도는 느렸습니다. 그러나 서아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두 팔은 여전히 양옆으로 벌려진 채였고 두 눈은 차 쪽을 똑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7살 아이의 작은 몸이 그 거대한 세단을 정면으로 막아서고 있었어요. 차창이 완전히 내려갔습니다. 뒷좌석에는 백발의 노신사가 앉아 있었어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흰 머리, 깊게 패인 눈가의 주름, 묵직한 감색 코트, 한성그룹의 절대 권력자 한명준 회장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한성그룹이 시행한 재개발 사업지였어요. 명준이 이른 새벽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른 시간에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명준의 오랜 습관이었죠. 명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새벽 단지 안에서 벌어진 이 소란이 못마땅하다는 듯 창밖을 향해 무겁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경호원이 황급히 차 옆으로 다가와 낮게 보고했어요. 회장님, 어린아이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었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명준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아가 경호원의 옆을 빠져나가 명준의 차창 쪽으로 달려왔어요. 작은 손이 차 문짝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저기 쓰러져 있어요. 빨리요, 빨리 봐주세요. 명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아이의 얼굴이 차창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두 볼, 새빨개진 코끝, 그러나 울음을 삼키고 있는 꽉 담은 입술. 그 작은 얼굴 전체가 지금 이 순간 오직 한 가지만을 향하고 있었어요. 쓰러진 엄마. 서아는 손에 쥔 핸드폰을 명준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거 잠금 해제가 안 돼요. 119에 전화해 주세요. 엄마가 계단에서 쓰러졌어요. 숨은 쉬는데 안 일어나요. 7살 아이의 말이 또박또박했어요. 울면서도 해야 할 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명준은 그 눈빛을 마주쳤어요. 차갑게 굳어있던 그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풀렸습니다. 경호원이 다시 서아의 어깨를 잡으려 했어요. 회장님, 제가 처리. 나도. 명준의 한마디에 경호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명준은 비서에게 짧게 손짓했어요. 119 불러. 비서가 즉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아가 명준을 올려다봤어요. 굵은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입술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몇 동 몇 층이니? 명준이 물었어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저기 102동이요. 3층하고 4층 사이 계단이요. 계단에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명준은 차 문을 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지팡이를 짚은 채 아파트동 입구 쪽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갔습니다. 경호원 2명이 앞서 뛰었어요. 서아가 그 옆을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작은 손이 명준의 코트 자락을 살며시 잡았어요. 명준은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뿌리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어두운 동 입구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경호원들의 발소리가 통로 안을 울렸어요. 명준의 지팡이 소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서아는 명준의 코트 자락을 놓지 않은 채 계단을 올랐어요. 3층과 4층 사이 계단 참. 손전등 불빛이 쓰러진 지수의 얼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택배 조끼 차림 그대로 차가운 계단 바닥에 옆으로 쓰러진 여자였어요. 창백한 안색, 이마에 맺힌 식은땀, 그리고 한쪽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경호원이 다급히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 있습니다. 호흡도 있어요. 서아가 엄마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작은 손이 지수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가 도와준대.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명준은 그 모습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쓰러진 여자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여자, 쓰러진 누군가의 얼굴이었어요.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요. 서아가 엄마 손을 꼭 잡은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아이의 목에서 가느다란 실에 깨어진 낡은 반지가 계단 통로의 불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어요. 명준의 시선이 그 빛 위에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나 눈길이 한 번 더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명준의 시선은 그 작은 반지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대기실은 새벽 시간에도 소란스러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이런저런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앉아 있었어요. 명준은 대기실 한쪽 구석 의자에 지팡이를 세워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경호원 2명이 그 뒤편에 묵묵히 서 있었어요.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차를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이쯤에서 자리를 뜨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원 확인은 병원 측에 맡기면 됩니다. 명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선은 대기실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는 서아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응급실 문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울음은 멎었지만 두 볼에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명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스스로도 영문을 몰랐습니다. 119를 불러줬으면 할 일은 다 한 것이었어요. 여기서 더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두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다시 한번 작은 목소리로 재촉하려는 찰나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이는 종종 걸음으로 명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명준의 바로 옆 의자에 가만히 앉았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명준 옆에 앉아
다시 응급실 문 쪽을 바라봤어요. 명주는 그 작은 옆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아프시니? 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엄마는 원래 안 아파요. 그냥 너무 무거운 거 많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엄마 허리가 안 좋은데 맨날 무거운 박스 들어요. 병원 가라고 했는데 안 가요. 돈 없다고. 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7살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사정을 그 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명주는 짧게 시선을 거뒀어요. 그때였습니다. 서아가 자리에 앉은 채로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다가 목에 걸린 반지가 택배 조끼깃 사이로 흘러나왔어요. 가느다란 실에 깨어진 낡은 반지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명준의 시선이 그 반지 위에 닿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스치듯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눈길이 한 번 더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명준의 두 눈이 천천히 좁혀졌습니다. 낡은 반지였어요. 금도 은도 아닌 표면이 군데군데 달아있는 오래된 반지. 그러나 그 안쪽 테두리에 새겨진 아주 작은 문양만은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별 하나. 명준의 손에 쥐어있던 지팡이가 천천히 기울었어요. 30년 전 명준이 직접 세공사에게 의뢰해 만든 반지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반지. 아내 박정임이 눈을 감기 전날 밤 명준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그 반지였어요. 여보, 이거 우리 지수한테 꼭 줘요. 내가 직접 못 줄 것 같으니. 명준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딸을 집에서 내보내던 날 반지를 건넬 틈이 없었거든요. 아니, 솔직히는 건네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랐어요. 그날의 분노가 너무 컸던 탓이었습니다. 그 반지는 그 뒤로 명준의 서랍 깊은 곳에 잠들어 있었어요. 20년을. 그런데 지금 그 반지가 7살 아이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명준의 안색이 한순간에 빠져나갔어요. 혈색이라는 게 눈에 보일 만큼 빠르게 가셔버렸습니다. 비서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어요. 회장님? 명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부르르 떨렸어요. 지팡이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차르륵 하는 소리에 서아가 고개를 돌렸어요. 7살의 까만 두 눈이 명준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요. 명준은 그 말을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두 눈은 여전히 서아 목의 반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내의 목소리가 20년 전 딸의 뒷모습이 한꺼번에 가슴을 치고 올라왔거든요. 떨리는 손이 천천히 반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손끝이 닿기 직전 명준은 멈췄어요. 이 반지가 어떻게... 그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명준에게는 한참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반지 어디서 났니? 명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구 앞에서 흔들린 적 없던 그 낮고 단단한 음성이 7살 아이 앞에서 갈라지고 있었어요. 서아는 잠시 명준을 빤히 올려다봤습니다. 엄마가 줬어요. 엄마가 제일 소중한 거라고 했어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명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엄마가... 네. 엄마가 아주 오래된 거라고 했어요. 할머니 거였다고. 할머니. 그 한마디가 명준의 가슴 한복판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박정임. 2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얼굴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명준은 두 손으로 무릎을 짚었습니다.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거든요. 비서가 황급히 옆에서 부축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명주는 가볍게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자신의 몸 상태보다 더 급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거든요. 명주는 천천히 몸을 낮춰 서아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지팡이에 온몸의 무게를 실은 채로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얘야, 내 어머니 성함이 뭐니?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이지수요. 엄마 이름은 이지수예요. 이지수. 20년 전 자신이 집 밖으로 내보낸 그 이름이었습니다. 명준의 두 눈이 한순간에 흔들렸어요. 비서도 경호원도 그 자리에 누구도 영문을 몰랐습니다. 다만 무언가 거대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직감만이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 가슴을 묵직하게 짓누르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응급실 문이 열리며 담당 간호사가 빠른 걸음으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환자분 의식 돌아왔습니다. 허리 디스크 악화에 과로가 겹친 거라 당장 위험한 상태는 아닌데요. 오늘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서아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깨어났어요? 네, 많이 놀라셨죠? 들어가서 보셔도 됩니다. 서아가 응급실 문 쪽으로 달려가려다 멈췄어요. 그리고 명준을 돌아봤습니다. 작은 두 눈이 잠시 명준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엄마 깨어났어요. 아이가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준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서아가 응급실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줬다가 천천히 비서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 환자 입원비 일체를 처리하게. 비서가 잠시 멈칫했어요. 회장님, 혹시 아시는 분이십니까? 명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응급실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비서가 황급히 뒤를 따랐습니다. 응급실 안쪽 커튼 너머에서 서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엄마 괜찮아? 많이 아파? 서아야, 미안해. 엄마가 많이 놀랐지? 지수의 목소리는 가늘고 쉬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목소리였어요. 안 놀랐어. 서아 안 울었어. 거짓말. 눈이 빨개잖아. 조금만 울었어. 엄마, 저 아저씨가 도와줬어. 차 세워서 119 불러줬어. 어떤 아저씨? 커튼 너머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명주는 응급실 복도 한쪽에 멈춰 서 있었어요. 커튼 한 장을 사이에 두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딸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야위고 지쳐있는 그 목소리가 명준의 가슴 깊은 곳을 조용히 허물어뜨리고 있었어요. 명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커튼을 걷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20년 전 그날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지금 이 순간 그의 두 발을 그 자리에 단단히 붙잡고 있었거든요. 비서가 나지막이 물었어요. 회장님, 들어가시겠습니까? 명준은 한참 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지팡이 소리가 응급실 복도 위로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커튼 너머에서는 서아의 작은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엄마, 이제 진짜 다 나을 거야. 그 아저씨가 진짜 높은 사람인 것 같았어. 명주는 병원 입구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새벽 하늘이 미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명주는 그 빛을 한참 올려다봤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이 새벽 한 아이의 목에 걸린 낡은 반지 하나로 다시 불러나오고 있었거든요. 명준의 손이 코트 주머니 안을 천천히 더듬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빈 손바닥 위에 30년 전 아내의 목소리가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죠. 여보, 이거 우리 지수한테 꼭 줘요. 명준은 천천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지수가 눈을 뜬 건 이튿날 오전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은 창문으로 흘러드는 옅은 햇살, 그리고 침상 옆 보호자 의자에 웅크려 잠든 서아의 작은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는 택배 조끼를 그대로 덮고 의자 위에서 새우처럼 몸을 말고 있었어요. 한쪽 볼에 의자 팔걸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지수는 천천히 손을 뻗어 서아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이 아이가 밤새 여기 있었구나. 허리가 묵직하게 쑤셨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이 뻐근했어요. 지수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새벽일이 조각조각 떠올랐어요. 4층 계단을 오르던 발걸음, 무릎이 풀리는 느낌, 그리고 차가운 계단 바닥.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간호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간호사가 아니었어요. 감색 코트, 지팡이, 단정하게 빗어넘긴 백발. 지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어요. 링거줄을 잡고 있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그 한 사람의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더 늙었고, 더 여위었고, 머리카락은 모두 하얗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었어요. 한명준이었습니다. 명준은 병실 문가에서 멈췄어요. 두 사람 사이에 짧은 거리가 있었지만 그 거리가 20년의 시간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어요. 병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죠. 서아가 작은 몸을 뒤척이다 눈을 떴어요. 엄마, 일어났어? 응. 배고프지? 아까 아줌마가 죽 갖다 준다고 했어. 서아는 엄마와 문가의 노인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공기를 눈치채지 못한 채 침상 위로 기어 올라와 지수 옆에 붙어 앉았어요. 그러다 문가의 명준을 발견하고 작은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어젯밤 아저씨다. 엄마, 이 아저씨야. 서아 도와준 아저씨. 지수는 서아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내렸어요. 눈은 명준에게서 떼지 않은 채였습니다. 명준이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침상 옆 의자에 지팡이를 세워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지만 그렇다고 그 냉기가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많이 나아졌니? 명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지수는 짧게 입술을 깨물었어요. 왜 오셨어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질문이었어요. 그 안에 2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명준은 잠시 침묵했어요. 지수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원망도 눈물도 아니었어요. 그저 완전히 식어버린 눈빛이었죠. 활활 타오르다 재만 남은 것 같은. 그 눈빛이 오히려 명준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입원비는 처리했다. 필요 없어요. 지수야, 저한테 그 이름 쓰지 마세요. 지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서아가 눈치를 채고 엄마와 노인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작은 눈썹이 살짝 모였어요. 엄마, 왜 그래? 아저씨가 도와줬잖아. 서아야, 잠깐 저기 가서 있어 볼래? 엄마가 잠깐 얘기 좀 해야 해서. 서아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상에서 내려가 병실 한쪽 창가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러면서도 자꾸만 두 사람 쪽으로 시선을 던졌죠. 병실 안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지수는 링거줄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만지작거렸어요. 명준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이네요. 그래. 그동안 한 번도 연락 없으셨잖아요. 알고 있다. 찾지도 않으셨잖아요. 명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저 낮고 건조했습니다. 그 건조함이 분노보다 더 무거웠어요. 아버지한테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실 거예요. 퇴원하면 저 다시 일 나가야 하거든요. 트럭도 세워뒀고 오늘치 배달도 다른 기사님한테 넘겼어요. 이번비는 제가 나중에 갚을게요. 명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 침묵한 게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 무게에 짓눌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20년 전 내뱉었던 말들, 20년간 외면해왔던 시간들, 그리고 새벽 계단 통로에서 발견한 그 낡은 반지.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병실 안에서 한꺼번에 목을 조여오고 있었어요. 명주는 떨리는 손으로 코트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명주는 그것을 지수의 침상난간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서아, 건강검진은 받아봤니? 지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딱 한순간 그 차갑게 식은 눈빛 안에 무언가가 일렁였어요. 명주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묻지 않았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연락이 필요하면 써라. 명준의 발걸음이 병실 문 쪽으로 향했어요. 문손잡이에 손이 닿는 순간 창가에 서 있던 서아가 종종 걸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명준의 코트 자락을 살며시 잡았어요. 아저씨, 또 와요? 명준은 한참 동안 그 작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대답하지 못한 채로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에 홀로 선 명준의 두 눈에서 아주 천천히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그 위로 차갑게 쏟아지고 있었죠. 명준이 병원을 떠난 지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병동 복도 끝 창가 쪽 소파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깔끔하게 빗어넘긴 검은 머리, 살짝 희끗희끗한 관자놀이, 흠 하나 없는 짙은 회색 양복. 한성그룹 부회장 한도준이었습니다. 명준의 조카였어요. 명준에게 자식이 없다고 알려진 지 20년 도준은 그 20년을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살아왔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직 승계. 명준이 자신을 후계자로 지목하는 그날만을 기다려온 것이었어요. 도준은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새벽 병원 응급실 CCTV 캡처 사진 2장이 떠 있었어요. 한 장은 들것에 실려 들어오는 이지수, 다른 한 장은 그 옆에서 명준과 나란히 걷고 있는 서아였습니다. 도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일그러졌어요. 사진을 보내온 사람은 병원 내부에 심어둔 도준의 사람이었습니다. 도준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며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온 여자 신원 확인했어?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보고가 흘러나왔어요. 이지수, 42살. 주소지 서울 외곽 반지하 월세. 직업 택배기사 7년차. 그리고 딸 1명, 7살 서아. 도준의 눈빛이 한순간에 차가워졌어요. 이지수라는 이름은 도준에게 낯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명준이 집 밖으로 내보낸 딸의 이름이었거든요. 그 딸이 살아있다는 것도 아이까지 낳았다는 것도 도준은 알고 있었어요. 단지 그것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 믿어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준이 직접 그 아이와 병원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문제였어요. 새벽에 회장님이 직접 응급실까지 따라오셨다고? 수화기 너머의 대답이 짧게 돌아왔습니다. 도준은 핸드폰을 내리며 천천히 복도를 걷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아무 문제 없이 정리된 줄 알았던 일이 새벽 아파트 계단에서 쓰러진 한 택배기사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도준이 병실 번호를 확인하며 복도를 걷는 그 시각, 지수의 병실 안에서는 서아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손에는 아까 명준이 두고 간 명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명함을 들여다봤어요. 한자가 많아 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맨 위에 적힌 이름 석자만은 또박또박 읽을 수 있었죠. 한명준. 엄마, 이 아저씨 이름이 한명준이야? 지수는 링거를 맞은 채 눈을 감고 있다가 그 말에 천천히 눈을 떴어요. 어디서 났어, 그거. 아저씨가 두고 갔어. 엄마 난간 위에. 지수는 말없이 손을 뻗어 서아에게서 명함을 가져갔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침상 옆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서아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엄마, 저 아저씨 알아?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야. 왜 오래전에? 서아야. 응? 나중에 크면 엄마가 얘기해 줄게. 서아는 잠시 엄마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7살이었지만 엄마가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을 때의 표정이 어떤 건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도준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한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문병 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이지수 씨 맞으시죠? 저는 한성그룹 도준이라고 합니다. 어젯밤 회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요. 지수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명준의 조카. 20년 전 그 집에서 자주 마주쳤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그 눈빛 안에 차가운 빛만은 20년 전과 똑같았어요. 도준은 과일 바구니를 침상 옆 탁자에 내려놓으며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택배 일이 얼마나 고되면 이렇게 쓰러지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짧고 건조했어요. 도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인자한 미소 안에 숨겨진 그 움직임을 지수는 놓치지 않았어요. 걱정이 돼서 왔죠. 이지수 씨가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회장님도 많이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생활비 지원을 해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준은 목소리를 한층 낮췄어요. 물론 조건이 있어요. 어렵지 않은 조건이에요. 앞으로 회장님을 다시 만나지 않는 것. 그리고 서아도요. 병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아는 창가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저 아저씨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링거줄을 잡은 손에 천천히 힘을 줬어요. 그리고 도준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나가주세요. 두 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마디 안에 20년의 단단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도준의 눈빛이 한순간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인자한 미소가 그 자리를 덮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과일 바구니를 그대로 두고 병실 문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그 순간 그의 입꼬리가 복도 쪽에서 다시 한번 미세하게 비틀렸어요. 병실 안에 홀로 남겨진 지수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아가 살금살금 다가와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저 아저씨 나쁜 사람이지? 지수는 대답 대신 서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낮 햇살이 조용히 흘러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병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서랍 안에 넣어둔 명함을 떠올렸어요. 써야 할지 버려야 할지.
20년간 굳혀온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지수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퇴원은 사흘째 되는 날 오전이었습니다. 지수는 링거를 뽑고 택배 줬기 위해 외투를 걸쳤어요. 서아는 엄마 가방을 대신 들겠다며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가방이 아이 몸집에 반만했지만 서아는 내려놓지 않았어요. 병원 1층 로비를 빠져나오는 그 짧은 거리가 지수에게는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흘 동안 이 병원 안에서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뒤흔들렸거든요. 20년간 단단히 눌러두었던 것들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채로 가슴 안에서 출렁이고 있었어요. 병원 정문을 막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있던 명준의 비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어요. 이지수 씨, 회장님께서 잠깐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지수의 걸음이 멈췄어요. 전달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오래 걸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수는 잠시 서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아는 비서와 엄마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수는 짧게 입술을 깨물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가 안내한 곳은 병원 내 작은 VIP 면담실이었어요. 명주는 이미 그 안에 있었습니다. 창가 쪽 의자에 지팡이를 세워두고 앉아 있었어요. 지수와 서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지수는 짧게 손을 저었어요. 앉아 계세요.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비서는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갔어요. 서아는 엄마 옆에 붙어 앉아 명준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먼저 입을 연 것은 명준이었습니다. 도준이가 왔었다는 얘기 들었다.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협박했니? 협박이라고 하기엔 정중했어요. 명준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손에 쥔 지팡이에 힘이 들어갔어요. 도준이 병원까지 직접 나타났다는 사실이 예상보다 일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서아 건강검진 얘기 물어봤는데 지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정기검진은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 말고는 따로 못 받았어요. 시간도 없고 데려와라. 이 병원 소아과 전문의한테 내가 직접 얘기해 두겠다. 그런 거 바라고 온 거 아니에요. 알고 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내려다봤어요. 20년간 혼자 버텨온 그 손이었습니다. 택배 박스를 나르고 무거운 짐을 들며 굳고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명주는 그 손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서아가 명준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아저씨, 응, 우리 엄마 있잖아요. 응. 서아는 잠시 엄마를 한번 올려다봤다가 다시 명준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밤에 가끔 울어요. 서아 자는 줄 알고 우는데 서아 사실 알아요. 지수의 숨이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서아는 목에 걸린 반지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가 매일 밤 할아버지 꿈꾼다고 했어요. 꿈에서는 할아버지가 엄마 손 잡아준대요. 근데 깨면 없대요. 병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의 두 눈이 한순간에 붉어졌어요. 입술을 세게 깨물었지만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아는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냈어요. 7살의 눈에는 그저 사실을 전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사실이 20년간 두 사람 사이에 쌓인 모든 냉기를 단 두 문장으로 꿰뚫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명준의 두 손이 테이블 위에서 부르르 떨렸어요. 20년간 원망만 남았다고 믿어왔던 딸이 지금도 매일 밤 자신의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손을 잡아주는 꿈을, 그러나 깨면 없는 꿈을. 명준은 두 눈을 감았습니다.
감은 두 눈 안에서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현관문이 닫히던 소리,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던 자신, 그리고 끝내 돌아보지 못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아야. 명준의 목소리가 겨우 흘러나왔어요. 응? 할아버지 꿈 얘기를 어떻게 알았니? 엄마가 혼잣말로 했어요. 서아 자는 줄 알고. 서아는 해맑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한 번 더 만지작거리며 덧붙였어요. 근데 아저씨, 우리 엄마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서아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로 떨어지려는 눈물을 애써 삼키고 있었어요. 명주는 두 손으로 지팡이 손잡이를 꽉 쥔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테이블 위로 손을 뻗었어요. 지수의 두 손 위에 명준의 떨리는 손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손을 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굳은 손가락들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그 짧은 접촉 안에서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영문은 모르지만 조용히 해야 할 것 같다는 걸 느꼈어요. 아이는 작은 입술을 꾹 다물고 엄마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오전 햇살이 조용히 흘러들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세 사람이 한 공간 안에 함께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명준의 손이 지수의 손 위에 얹힌 채로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20년간 혼자 버텨온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명준의 손을 뿌리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이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명준이 먼저 손을 걷었습니다. 지수야, 할 말이 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20년 전 일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안 해도 돼요. 아니다. 해야 한다. 명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지수는 잠시 명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70년을 살아온 그 얼굴에서 처음 보는 표정이 있었어요. 떳떳하지 못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그 표정을 지어본 적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지금 자신 앞에서 그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지수는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서아야, 저기 자판기 앞에서 잠깐 기다려줄 수 있어? 또? 응, 또. 미안해. 서아는 입술을 삐죽이다가 이내 의자에서 내려갔어요. 문 쪽으로 걸어나가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명주는 잠시 테이블 위를 내려다봤습니다. 20년 전 내가 너를 내보낸 건 도준이 때문이었다. 지수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도준이가 나한테 말했어. 내가 회사 자금 횡령에 연루됐다고. 증거 서류까지 가져왔더라. 나는 명준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어요.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한 번도. 지수는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움직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명준의 두 눈이 흔들렸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도준 오빠가 꾸민 거라는 거요.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명준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어 명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저를 내보내셨잖아요. 도준 오빠 말 한마디에 그 말이 명준의 가슴 한복판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자신은 증거 서류 한 장과 조카의 말 한마디만으로 단 한 번도 딸의 말을 들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외투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낡고 빛바랜 봉투였어요. 모서리가 닳아 있었고 접힌 자국이 여러 겹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택배 일을 하는 내내 외투 안주머니에 넣고 다닌 것이 분명했어요. 지수는 그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명준의 두 눈이 봉투 위에 고정됐어요. 제가 집에서 나오던 날 어머니가 몰래 쥐어주셨어요. 아버지한테 드리라고 하셨는데 20년간 드리지 못했어요. 명준의 손이 봉투 쪽으로 천천히 뻗었습니다. 그러다 멈췄어요. 왜 이제야? 드리기 싫었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드리면 다 끝날 것 같아서요. 20년간 혼자 버텨온 그 이유가 사라질 것 같아서요. 근데 이제는 지수가 서아가 나간 문 쪽을 바라봤어요. 저 아이한테 더 이상 혼자 버티는 엄마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명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반으로 접힌 편지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발에 있었어요. 명주는 편지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아내 박정임의 필체였어요. 힘이 없고 가늘었지만 한자 한자 또렷하게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명준의 눈이 편지 위를 천천히 훑어 내려갔어요.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 짧은 편지 안에 20년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도준이 지수를 모함했다는 것,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은 도준 자신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박정임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딸에게 이 편지를 쥐어줬다는 것. 편지의 마지막 줄은 이랬어요. 여보, 지수 좀 부탁해요. 그 아이 잘못이 아니에요. 명준의 두 손이 편지지 위에서 부르르 떨렸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딸에게 쥐어주면서도 정작 명준에게는 직접 말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던 것이었습니다. 몸이 너무 쇠약해 그럴 틈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남편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고 느꼈던 건지 이제는 알 수 없었어요. 명준의 어깨가 천천히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흔들리는 어깨였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누구 앞에서도 보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어요. 명준이 우는 것을 모른 척 해주는 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한참 후 명준이 편지지를 조심스럽게 다시 접었습니다. 봉투 안에 넣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지수야. 네. 미안하다. 세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세 글자가 20년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눈가가 조용히 젖어들었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아가 양손에 자판기 음료 2캔을 들고 들어왔어요. 엄마, 자판기에 500원짜리가 있었어. 아저씨 거도 뽑았어. 서아는 캔 하나를 명준 앞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어른의 눈이 빨개진 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왜 둘 다 눈이 빨개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이내 엄마 옆에 가만히 앉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음료 캔을 따닥 하고 열었습니다. 창밖으로 오전 햇살이 더 깊게 흘러들고 있었어요. 병원을 나온 명주는 곧장 한성그룹 본사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비서에게 차를 돌리라고 했어요. 행선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어요. 손에는 지수에게서 받은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명주는 그 봉투를 코트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차가 서울 도심을 달리는 동안 명준의 머릿속은 조용히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20년이었어요.
20년간 자신이 믿어온 것들이 낡은 봉투 하나로 모두 뒤집혀 있었습니다. 도준이 심어준 거짓이 자신의 가슴에 너무 깊이 박혀 있었던 탓이었어요. 그 거짓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채로 자신은 딸과 20년을 잃어버렸거든요. 명주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낮게 입을 열었어요. 도준이 오늘 어디 있나? 비서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오전에 본사 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금쯤 집무실에 있을 겁니다. 가자. 비서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성그룹 본사 빌딩은 서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 외벽이 오전 햇살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명준이 로비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준은 시선을 주지 않은 채 곧장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도준의 집무실은 임원층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명준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도준은 책상 앞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었다가 명준을 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앉아. 명준의 한마디에 도준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명준은 집무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비서는 문 밖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만의 공간이 됐죠. 명준은 도준의 맞은편 소파에 지팡이를 세워두고 천천히 앉았어요. 도준은 그 맞은편에 앉으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병원에서 무리하신 거 아닙니까? 도준아. 네, 회장님. 20년 전 지수 일 말이다. 도준의 미소가 한 박자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부드럽게 돌아왔어요. 오래된 일이네요. 갑자기 왜 그 얘길? 내가 꾸민 거지. 도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자금 횡령 서류. 내가 만든 거지. 도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천천히 걷혔습니다. 그 아래에 있던 것은 당황이 아니었어요.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이었죠. 명주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평생 자신의 조카라고 믿어온 얼굴이 지금 이 순간 낯선 사람처럼 보였어요. 도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 여자가 뭔가 얘기를 한 모양이군요. 대답해. 오래전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회장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 여자가 곁에 있었으면 회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회장님 판단력이 흐려지는 걸 제가 막은 거예요. 명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주는 목소리를 한층 낮게 깔았어요. 회장님,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와서 그 여자와 아이를 불러들이면 그룹이 어떻게 됩니까? 20년간 제가 회장님 곁에서 지켜온 게 뭔지 아시잖아요.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래서 더 무섭다. 명준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깔렸어요. 도준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명준은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도준을 내려다보는 그 눈빛이 차갑다 못해 서늘했습니다. 가장 믿는 사람이 가장 오래 속였다는 게 도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지팡이를 짚고 집무실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이 닿는 순간 도준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회장님, 지금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그 여자와 아이를 들이면 그룹 전체가 흔들립니다. 20년간 제가 쌓아온 게 있는데 내가 쌓은 게 아니야. 명준의 목소리가 칼처럼 도준의 말을 잘랐어요. 내가 쌓은 거다. 내가 지켜준 게 아니라 내가 20년간 옆에서 이용한 거지. 도준의 두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명준은 그 모습을 돌아보지 않은 채 문을 열었어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비서가
명준의 얼굴을 보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도준이 동선 다 담아뒀지? 비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지수에게 접근하는 도준의 모습, 화단 뒤편에서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까지 비서의 핸드폰 안에 모두 담겨 있었어요. 명준은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법무팀 불러. 오늘 안으로. 비서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명준은 복도 끝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서울 도심이 햇살 아래 차갑게 펼쳐져 있었어요. 저 어딘가에 지수와 서아가 있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으로 돌아갔을 두 사람이요. 택배 트럭도 세워져 있겠죠. 오늘치 배달도 못 나갔을 거예요. 명준은 코트 안주머니에 낡은 봉투를 손끝으로 가만히 짚었어요. 여보, 지수 좀 부탁해요. 20년 전 아내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20년을 지키지 못한 그 부탁을 이제는 더 늦추지 않겠다고 명준은 조용히 다짐했어요. 지팡이 소리가 복도 위로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전이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거대한 원형 테이블 주변으로 임원 15명이 굳은 얼굴로 둘러앉았어요. 비상임원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건 불과 2시간 전이었습니다.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다만 회장 비서실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임원들은 아침 일정을 모두 비우고 달려왔죠. 도준은 회장석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나 양복 안에서 손가락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명준이 집무실을 나간 뒤로 도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법무팀이 소집됐다는 소식을 내부 사람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비서가 자신의 동선을 촬영했다는 것도요. 그러나 아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도준은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어요. 20년이었거든요. 20년간 자신이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여왔는지를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명준의 비서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법무팀장이 따라 들어왔어요.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팡이를 짚은 명준이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도준의 얼굴이 한순간에 굳었습니다. 분명히 병원에서 쉬고 있어야 할 명준이 지금 자신의 두 눈앞에 멀쩡히 살아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황급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몸이 불편하신데 이렇게 직접 오셨어요? 제가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앉아. 명준의 한마디에 도준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명준은 회장석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명준은 짧게 손을 들어 자리에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명준은 임원들을 한 명 한 명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짧게 손짓했어요. 비서가 회의실 정면에 대형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검게 바뀌었다가 곧 익숙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병원 복도였습니다. 지수의 병실 앞에서 도준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이어서 병원 복도 구석, 도준이 핸드폰을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카메라 각도가 날카로웠어요. 도준의 옆얼굴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회장님을 다시 만나지 않는 것, 그리고 서아도요. 도준의 음성이 회의실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임원들의 눈이 일제히 휘둥그레졌습니다. 도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준이 하수인에게 지시를 내리는 마지막 한마디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명주는 비서에게 다시 손짓했습니다. 이번에는 법무팀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20년 전 한성그룹 자금 횡령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입니다. 법무팀장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깔렸어요. 횡령을 주도한 인물은 이지수 씨가 아닌 한도준 부회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수 씨 명의로 작성된 서류 일체는 위조된 것이며 당시 내부 공모자 2명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도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그건 다 조작입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한도준 부회장. 명준의 목소리가 칼처럼 도준의 말을 잘랐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명준은 도준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 눈빛 안에 분노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무언가 거대한 것이 무너지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평생 가장 믿어온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보내야 하는 그 무게였어요. 나한테 할 말 있으면 저 자리에서 해라. 도준의 두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임원들의 차가운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해 있었어요. 도준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영상이 있었어요. 서류가 있었어요. 진술이 있었어요. 20년간 치밀하게 쌓아온 것들이 단 하루 만에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형사 3명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체포영장과 차가운 은빛 수갑이 함께 들려 있었어요. 도준은 발버둥을 쳤지만 형사들의 손길이 그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도준의 손목에 채워지는 그 순간 명주는 천천히 두 눈을 감았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임원들이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도준이 끌려나간 뒤 회의실 안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명주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임원들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20년간의 과오를 바로잡겠습니다. 임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내 딸 이지수, 그리고 내 손녀 한서아. 두 사람을 공식적으로 가족으로 인정하고 내가 가진 전 재산을 한서아에게 상속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에 짧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그러나 명준의 눈빛 앞에서 그 술렁임은 곧 잦아들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그 노인의 눈빛 안에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20년을 잘못된 방향으로 굳혀왔던 그 의지가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올바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회의실 한쪽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창밖으로 오전 햇살이 유리 외벽을 타고 환하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아침 서아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병원 침상 위에서 몸을 일으키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른 햇살이 커튼 사이로 가늘게 흘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그 빛을 바라보다가 옆 침상의 지수를 돌아봤어요. 지수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눈빛이 며칠 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그 눈빛 안에 오랫동안 꺼져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다시 켜지고 있었어요. 엄마 깼어? 응. 오늘 퇴원이지? 응. 서아는 침상에서 내려와 엄마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지수의 팔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지수는 서아를 가만히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엄마. 응. 우리 이제 어떻게 돼? 지수는 서아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좋아질 거야.
진짜? 응, 진짜. 지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 로비로 내려오자 명준의 비서가 입구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옆으로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새벽 아파트 단지에서 서아가 두 팔을 벌리고 막아섰던 그 차였어요.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지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서아가 지수의 손을 꼭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가자. 지수는 짧게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도착한 곳은 명준의 자택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단층 건물이었어요. 크고 웅장하기보다는 오래되고 단단한 느낌의 집이었습니다. 정원에는 낮은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이른 아침 햇살이 그 위로 고르게 내려앉고 있었죠. 현관 앞에 명준이 나와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어요. 수술 후 처음으로 제 발로 현관까지 나온 것이었습니다.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옆에 서 있었지만 명준은 자리를 지켰어요. 차에서 내린 서아가 명준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명준 앞에 서서 올려다봤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노인과 7살 아이의 눈이 마주쳤어요. 아저씨, 많이 아팠어요? 명준은 잠시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조금. 이제 안 아파요? 내가 와서 다 나았다. 서아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명준의 코트 자락을 살며시 잡았어요. 지수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명준과 지수의 눈이 마주쳤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병실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의 그 냉기는 이미 이 자리에 없었어요. 대신 어색하고 서툰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20년을 건너뛰어 처음 만나는 사이처럼 조심스럽고 조용한 온기였어요. 명준이 먼저 몸을 돌렸습니다. 들어와라. 밥 차려뒀다. 지수는 잠시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따라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소박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흰 쌀밥과 된장국, 작은 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것이 분명한 상이었습니다. 명준이 비서에게 일러뒀다는 것을 지수는 눈치챘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의자에 올라앉자마자 숟가락을 들었어요. 명준이 천천히 서아의 밥공기 위에 생선 한 점을 올려줬습니다. 작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어요. 20년은커녕 평생 그런 손길을 써본 적 없는 사람의 손이었지만 그 서투름이 오히려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서아가 한바구음을 터뜨렸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명준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내렸어요. 된장국 그릇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밥을 먹다가 서아가 불쑥 물었어요. 아저씨, 우리 또 와도 돼요? 명준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밥이 맛있어서요. 지수가 낮게 웃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웃은 것이었죠. 명준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소리인지를 아마 지수는 몰랐을 거예요. 자주 와라. 명준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 20년간 하지 못했던 말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이른 햇살이 낮은 나무들 위로 고르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서아는 정원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나무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명준과 지수는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준이 코트 안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냈어요. 반지였습니다. 서아가 목에 걸고 다니는 그 반지와 꼭 닮은, 그러나 훨씬 더 오래된 반지였어요. 표면이 군데군데 달아 있었고 안쪽 테두리에는 작은 별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쌍으로 만든 반지였거든요. 30년 전 명준이 세공사에게 의뢰해 2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아내 박정임에게, 하나는 딸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내의 반지는 지수의 손을 거쳐 서아의 목에 걸렸고 명준의 손에 남은 하나는 20년간 설악 깊은 곳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명준은 그 반지를 지수에게 내밀었어요. 지수는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천천히 젖어들었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어요. 명준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침묵 안에 20년간 하지 못했던 모든 말이 고요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원을 뛰어다니던 서아가 2 사람 곁으로 달려왔어요. 엄마, 저기 꽃 피어 있어. 빨간 거. 지수는 손에 쥔 반지를 꼭 감쥐었습니다. 그래. 어디? 저기. 같이 봐요, 할아버지도. 서아가 명준의 손을 덥석 잡아당겼어요. 명준은 잠시 그 작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손을 맞잡았어요. 서아가 명준을 이끌며 앞서 걸었습니다. 지수가 그 옆을 나란히 걸었어요. 3 사람의 그림자가 정원 위로 나란히 길게 늘어졌습니다. 택배 트럭은 오늘도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나 지수의 어깨에서 7년간 한 번도 내려본 적 없던 그 무게가 처음으로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어두운 시간이 마침내 끝나고 3 사람의 새 아침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긴 시간을 혼자 버텨온 사람에게 마침내 곁이 생기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이지수는 20년을 버텼습니다. 새벽 4시 물류센터에서 박스를 나르고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서아 하나만 붙들고 걸어왔어요. 그리고 그 20년의 끝에서 자신의 딸이 검은 세단 앞에 2 팔을 벌리고 막아선 작은 용기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혹시 오랫동안 연락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먼저 손 내미는 것이 두렵더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그 용기를 내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삶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 아침을 건네주거든요. 오늘도 에버스토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